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6월 30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6월 마지막 거래일 오늘 양시장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피가 3,074선 그리고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현물에서 많이 팔고 선물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냈네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등락이 심한데 네네. 월 말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월말이라서 뭔가 좀 외국인은 이렇게 수익을 확정 짓거나 뭐 이런 걸 하고 또 예. 이제 또 누구는 또 사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겹치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뭐 이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그 감세안이잖아요. 감세안이 상원 첫 관문을 통과했고 이제 뭐 사실 트럼프가 원하는 7월 4일까지 이게 계속해서 통과가 되는지 여부는 미지수긴 합니다만 글쎄요, 트럼프의 행보를 봤을 때는 좀 밀어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히 7월 4일이 원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할 때 미국에 독립을 되게 해주겠다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해방의 날. 해방의 날. 예. 해방하고 독립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7월 4일 날 뭔가 트럼프가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보죠.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신고가 예.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가 너무 잘 나갔고 미국이 못 나갔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결국 미국이 따라와서 다시 이제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이제 신고가 갱신하면서 더 갈 수 있을지. 우리나라 원래 이제 국장 탈출하는 게 이제 지능순이라 그랬는데 거꾸로였잖아요, 올해는. 거꾸로여서 이제 미장 탈출이 지능순이라고 막 이제 얘기되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미장하고 국장하고 두 개가 지금 이제 딱 반기가 딱 지났는데 이제 하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 아니 지능이 뭔 잘못했다고. 국장 탈출도 지능순, 국장 복귀도 지능순, 뭐 미장 탈출 지능순 했습니다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건 뭐 감히 전망하기에 앞서서 멈출 때까지는 그냥 고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미국장. 증시요? 미국장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뭐 지수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수 안에서 어느 쪽이 가고 어느 쪽이 네. 못 가느냐는 간단하죠. 비싼 거는 팔아야 되고 좀 싸다 싶은 거는 사고 이게 이제 그나마 이렇게 버티기 편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이렇게 조금 그동안에 이제 좀 잘 달렸던 것 중에서도 과하게 비쌌던 것들은 이제 좀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미국 장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난 일주일 전에 이제 궁금했던 게 요 이제 21선 50일선 소위 말해서 이제 50일, 100일, 200일로 따졌을 때 가장 단기인 50일선이 이제 다시 역배열을 갖다가 딛고 다시 이제 정배열로 가느냐, 즉 골든 크로스가 가느냐 했는데 딱 일주일 사이에 흐름이 이게 100일선은 올라섰습니다만 200일선하고 딱 물렸습니다. 물렸는데 요거 재밌죠.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한 주 동안을 갖다가 보시자면은 캔들 5개를 살피셔야 되는데 이제 4개가 특히 화요일 날 팡 뛰면서 여기서도 또 갭이 나오면서 뛰었는데 요 날이 그 날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띄운 날입니다. 이거 뜬금없이 이틀 전에 그거 때렸다고 벙커버스터로 그냥 이란 때렸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문자로 막 컨그레츄레이션스 해놓고 나서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참 이렇게 부사나 형용사가 보면은 전부 최상급이에요. Fully agreed. 뭐 이런 식이고 complete and total ceasefire입니다. 완전하고도 막 전면적인 휴전 이런 식으로 해서 쪼잔하게 이걸 언제 다 타이핑하고 계신지 몰라. 그 폰에. 그 대문자로 쓰시잖아요. 중요한 건 대문자로 딱. 쓰고 네. 12시간 동안 이란이 먼저 안 쏘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12시간 안 쏘면 24시간 후에는 이제 12일간의 전쟁이 공식으로 종식된다 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요 빨간색 칠한 부분 근데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네.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약간 이제 냄새가 나죠. 그렇게 컴플리트하고 뭐 fully agreed 된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CNBC 기사 딱 보세요.
아니 그러면 그거 죄다 just a big show? 쇼였니? 큰 쇼였나? 이런 얘기고 결국 프레절 시스파이어 굉장히 이 휴전은 프레절하다. 좀 깨지기 쉽다. 내지는 취약하다 하는 그런 얘기였죠. 아직도 지금 진짜 B2 갔느냐? 진짜 벙커버스터로 완전히 파괴했느냐? 이 얘기가 아직도 미국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트럼프는 계속 다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안 했다고 네, 양쪽에서 다르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핵물질 거죠. 다 옮겨놨다 그러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쓸데없는 어떤 억측을 갖다가 다 그냥 일순간에 없애려면 그거 하나만 공개하면 되거든요. 아니, 달 날아가서 암스트롱 달에 떨어지는 것도 다 찍어 보여줬는데 벙커버스터 떨어뜨려서 그거 포르돈가 그 핵시설 투하한 거 거기다 폭탄 떨어뜨린 거 그 영상을 왜 안 보여줍니까? 아직까지 공개 안 하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제목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마무리되었다가 아니고 마무리되었다고 치자. 마무리되었다고 치시죠. 여기서 이제 잔챙이들이 막 어떤 그 이슬람 극단주의 내지는 종교적 신념으로 무슨 뭐 이란 정부나 뭐 하고도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이제 깽판 치고 할 거는 그거는 그냥 소소한 그거로 보고요.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 그것 때문에 이제 갭하고 나서 쭉쭉쭉 올라와서 결국 금요일 날 열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란하고 이스라엘도 의아하죠. 미국 대통령이 TV로 그냥 F를 날렸지 않습니까? 이때 이거 나토 회담 가면서 이제 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 They don't know what the F they are doing.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이 정도 됐으면 이란이나 이스라엘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차티스트로서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다.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봤거든요. 금융위기 오기 전에 고점과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으로 하나의 채널이 나옵니다. 우상향 채널이 나오고 이 우상향 채널을 갖다가 돌파하고 그 채널 높이만큼 갈 수 있었던 동력은 코로나 때의 팬데믹 때의 돌의 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훅 꺾였죠. 훅 꺾였다가 이 구간은 연준이 또 이제 금리 올리던 그 시절이었고 금리 이제 그만 올리게 하는 피봇 이후에 또 이렇게 가서 이 채널마저 열어버렸습니다. 이 채널마저 열어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 다이버전스가 어디까지 가면서 언제까지 진행되면서 고점을 어디까지 높이느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 마지막 이 매도 다이버전스를 만들기 전에 막바지 상승세 그리고 이제 바닥치고 이제 턴하기 전에 마지막 매수 다이버전스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훅 밀릴 때 보면은 굉장히 시세가 급격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는 나 그냥 까치밥으로 주고 안 먹을래. 안 먹고 말지 뭐 이 정도에서 나오지 하기에는 좀 아까워요. 저게 많이 가기 때문에 까치밥으로 주기에는. 그래서 이거 뭐 하다못해 이 새로 꺼진 이 채널 상단까지도 한번 계속 들이대 보는 거 저는 얼추 6,400 한 중반까지도 보입니다. S&P 500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가면서 결국은 이제 그쯤 갔어야 뭔가 이렇게 시장에 지금은 어지간한 악재도 그걸 갖다가 악재를 빌미로 이렇게 숏을 치는 선수들이 자꾸 이렇게 완력에 밀려서 그냥 숏을 닫아야 되는 그 장의 성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완화가 네. 됐다면 네. 이제 관세 7월 9일이고 그다음에 7월 4일 날 또 이제 예.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뭔가는 하긴 하겠죠. 예. 그럼 이제 중국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은 빌미였고 실제적으로 관세로 돈을 뺏으려고 한 거는 이제 아시아나 아니면 네. 우방이었다라는 네. 얘기들도 돌더라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만 뭐 캐나다 가지고 또 이제 지난 주말에 잠시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잖아요. 네. 디지털세 물리겠다 하니까 그럼 캐나다하고는 협상 안 해 했더니만 잠시 그때 지수가 뉴욕 증시가 지수가 밀렸었죠. 마이너스로 네. 반전되기도 했습니다만 어김없이 그냥 저가 매수가 그냥 땡겨버렸단 말이죠. 시장은 믿는 것 같아요. 저도 믿고 싶어요. 뭘 믿느냐 하면 트럼프의 타코를 믿고 싶습니다. 이미 뭐 캐나다는 디지털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하루도 못 가니까. 예. 예, 그러니 이 치킨 아웃이 그냥 물러서는 그게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유예 연장 가능성 없나요 했더니만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네. 저는 그거보다도 요겁니다. 스티븐 미란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쪽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피터 나바로하고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른바 지금 그거 아닙니까? CA니까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친구도 지금 살짝 뭐 이 데드라인을 좀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런 기사들 결국 이제 시장이 제일 믿는 구석 중에 하나가 내년 선거를 갖다가 중간 선거를 두고 장 부러뜨리게 하겠느냐 하는 이 믿음. 이게 지금까지는 그래서 황소 진영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북돋아 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타코 딱 나온 거 보세요. 타코 딱 나온 게 유가입니다. WTI인데 이날 6월 13일이 금요일 그때 이스라엘이 이란 때렸던 때. 그런데 사실 선수들은 냄새 맡고 벌써 원유 쪽에 롱 배팅하는 게 보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했습니다만 이날이 그겁니다. 결국 벙커버스터 터뜨렸다는 그 얘기 듣고 월요일 날 팡 뛰기는 한 4.2% 그래서 장중에 이제 전일 대비 5.7%까지도 그래서 이란을 갖다 폭격했대 미국이 B2 동원해서 그 얘기에 5.7%까지도 뛰었습니다만 요거 뒤져보니까 5분을 못 버텼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미끄러져 가지고 결국 전일 대비 오히려 7% 넘게 빠졌고 그다음 맥을 못 춘다는 것이죠. 이 기사 보면은 진짜 타코 아닙니까? 중국 이란산 원유 사도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원유 공급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 얘기는 이럴 때마다 나옵니다만 늘 썰에 거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관세도 마찬가지로 저는 결국은 크게 못 때린다고 봅니다. 미국은. 그래요? 네. 서한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뭐 서한으로 보냈다가 네. 그 편지 잊어도 돼 하는 편지를 또 며칠 만에 또 보낼 수도 있는 트럼프 아닌가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도 트럼프. 있다고 봅니다. 시장 그거- 봐가면서. 예, 그러니까요. 네. 비비비는 어떻게 보세요? 빅 뷰티풀. 그게 네. 53대 47인데 상원 의석 구도가 예산안 통과되는 것과 지금 53대 상원 되긴 된. 근데 예, 49대 51이었죠. 그러니까 네, 네, 두 맞아요. 명이 공화당에서 두 명이 반대를 던진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51대 49에서 간발의 차로 상원에서 이제 통과는 됐다는 것인데 적어도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은 아주 세게 나왔더라고요. 그 양반은 그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메디케이드 수혜 받는 이제 유권자가 많아서. 유권자가 많은데 그 부분을 대폭 삭감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이제 저런 식으로 하면은 그 동안에 최근 한 3번 선거에서는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지지가 됐는데 이러다가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거고 거기다 대놓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뭐 딱 지목을 해서 비난을 하니까 나 그럼 다음 선거 안 나가 여기까지만 가니까 약간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내분이 이제 조금 분열이 나오는 거고 무엇보다도 조금 화해 제스처를 보이던 머스크가 이 BBB에 관해서는 또 이렇게 나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진짜 끔찍하다 하는 거라서 일단 통과는 되겠습니다만 저거 갖고 이제 티격태격 미국 내에서도 말은 많을 것 같아요. 말은 많을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관세 그리고 BBB도 결국 얘기하자면은 감세 이제 그 감세를 갖다가 관세로 메꾸겠다 하는 그 논리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게 말이 돼? 더하기 빼기가 맞아? 이런 어떤 그것도 있었습니다만 시장은 그것보다는 관세든 감세든 그 이후 변수 결국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는데 뭐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감세하면 주가 무조건 오른다고 하는 호재 재료로 인식했던 거 아닌가요? 처음에. 감세라고 하면은 일단 호재라고 생각했죠. 네. 법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수익이 나는 거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네. 것이고 뭐 개인들도 입장에서도 가처분 소득이 느는 거고 네. 뭐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세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재정 적자가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건데, 그럼 과연 이 국채 수요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SLR 그 규제를 완화하면은 네, 예. 이걸로 여전히 나라별로 국채를 사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논리는. 트럼프의 논리는 예. 그거죠. 예. 그러니 지금 이제 결국 이제 금리인데 예. 금리를 갖다가 일단은 연준 보고는 금리 낮춰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시장 금리, 즉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가 그러면은 연준이 내린다고 같이 내리고 연준이 올린다고 같이 올라가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닌 때도 있었으니까 그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였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연준이 100bp나 금리 내리는 동안 미국채 10년물 100bp 오르는 네. 이런 식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 정책금리, 시장금리 이제 따로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금리를 갖다가 연준 보고 계속 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려달라는데 요것도 타코를 어느 정도 믿는 만큼 이 금리 인하를 위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빌드업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오늘 아침에 우리 최준 아나운서 이렇게 했던 아니 초상권 같은데. 초상권인가요? 아니 그래도 뭐 다른 방송도 아니고 같은 비슷인데. 그렇죠. 네. 5월 PCE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4월 0.1% 증가한데 마이너스 0.3%, 개인 소득이 0.7% 증가해서 5월 달에 마이너스 0.4%. 헉 이거 보면 어이씨 이거 침체 네. 뭐 이렇게 그렇지만 개인 소득하고 소비 지출 보니까 걱정되니 그러면 밑에 거 봐, 밑에 거 봐. 밑에 뭐 소비자 심리지 좋아졌잖아 하는 겁니다. 인플레도 기대 인플레이션도 확 낮아졌고 6.6에서 5로 4.2에서 5년짜리도 4%. 그러면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 지표 따지면은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도 듣기 싫어하고 좀 나이브한 게 야, 뭔 지금 지표 타령이냐. 지금 돈 빨러 가는 시장에 뭐 지표 나쁘다고 못 가니 장이 이런 상황인데 그럼 돈이 문제다 이제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번 주는 목요일입니다. 보통 금요일인데 이제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이라고. 아니 이게 뭔 이게 경기 침체 걱정할 실업률입니까? 4.2%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 뭐 꼬물꼬물거리면서 올라와도 이 정도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뭡니까? 그래 인플레이션율이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있으니까 요거만 좀 망가져 주라. 제 표현이 좀 싸가지 없나요? 고용시장. 고용 지표만 좀 망가져 주면은 연준이 그러면은 조금 금리를 7월은 아니더라도 9월은 확실하게 금리 인하해 줄 거니까 시장에 조금 이렇게 힘 딸리는 시장에 또 장작 더 갖고 와서 불 네. 한번 지피는 거 아니야 하는 이 논리란 말이죠. 이 논리인데다가 여기다가 이 보세요 이거 온통 넥스트 페드 체어 먼저 그림자 섀도우 체어 이런 얘기 하는데 나토 정상회담 가가지고 자막 보시면은 he's probably a very political guy, I guess. 내가 추측한데 그는 파월은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야. 옆에 루비오 국무장관 병풍 세워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 나토 회담 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결국은 그동안에 케빈 저거 누구죠? 케빈 워시죠. 뭐지? 왜 이래 말이 안 됩니까? 케빈 하셋은 지금 국가경제위원장이고 이 친구 이름 뭐죠 이거? 제가 알기로 케빈 씨 맞아요. 케빈 씨 예, 맞죠? 예. 에스테로데 사위. 예. 예. 전연준 이사. 그리고 저기 레이건 때 그 유명했던 아스레프 교수. 이 양반도 지금 보면은 처음에 물망에 올랐어요. 그러다가 요 두 양반, 요 두 양반은 지금 이제 살짝 이제 숟가락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저 누굽니까? 월러하고 보만 이사. 그런데 진짜 강력한 후보가 나왔습니다. 우리 베센트 재무장관. 네. 옆에는 남편입니다. 남편이고 여기는 이제 대리모 통해서 입양한 이제 자녀 둘 중에 한 명인데, 야 베센트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이거. 근데 처음부터 약간 베센트가 돼가지고 월가에서 되게 안도 장을 좋게 다 했다는 보여줬죠. 것이죠. 예. 그러니 이쯤 되면은 이제 뭐 빌드업이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금리 인하는 된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근데 야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처음에 풀 포인트 해가지고 1% 인하해 했던 거 기억나는데 네. 이게 지금 6월 19일만 하더라도 우리 2.5% 포인트 내려야 돼. 했다가 지난주에는 1%로 가야 돼. 까지 갔습니다. 그러니 그때 이거 보시면은 파월 갖다 이제 투레이트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진짜 더미스트 가장 띨띨하고 가장 파괴적인 인물이래요. 정부에서. 그리고 Fed board is complicit. 그리고 연준의 이사진 연준 저 뭡니까 이거 연준 Fed board는 이사회라 그러죠. 이사회 얘들도 공모하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왜 못 깨기냐 이거죠. 파월한테. 그랬더니 둘이가 아니요 우리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는 오빠 편이에요. 우리는 형님 편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됐으니 지금 이제 뭐 1%까지 와야 되고 트럼프 말하기를
금리 인하를 갖다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나는 지명하지 않겠다. 근데 이쯤 되면은 금리 인하까지도 뭐 된다고 보고 시간의 문제일 뿐인 시간의 거죠. 문제일 시간의 뿐이다 문제일 이거죠. 뿐인 예, 거죠. 그렇게 보고 이래저래 아까 마지막 까치밥까지도 먹자 쪽으로 비율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은 지금 이제 재정 정책에다가 플러스 통화 정책까지 유동성 장세로 좀 더 갈 수 네, 있다. 그렇게. 여기에 베팅을 한다는 거네요. 예, 어, 조금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예. 근데 전반적으로 최근 분위기는 전고점을 보통 넘기면 예. 급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전고점 넘긴 다음에 10%, 20% 폭락한 적이 있냐 그러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뭐 5% 정도는 하락한 적이 여러 번 있는 거고 더블탑인 것처럼 보여주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생각하는 게 여기서 좀만 빠지면 사야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예, 너무 고점이니까 이런 예. 분위기인데 그러면은 지금 따라서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5% 정도면은 뭐 지금 사나 뭐 5% 뒤에 사나 뭐 큰 차이도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다 못 살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요즘 대세인 케빈님 왜 이러십니까? 케빈 씨, 케빈 하셋, 케빈강. 진짜 많네. 저는 케빈 그건데 그 나홀로 집의 케빈인데 원래. 아, 그 케빈이세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데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그죠? 그게 더 현명해 보이죠. 그 얘기하다가 한 20년 욕을 먹었습니다. 맨날 그랬는데 조정 안 빠졌어요? 안 주더라고요. 어. 예. 그냥 사야겠다 싶을 때는 사버리고 그냥 그러고 나서 근데 좀 높다 싶은 상황에서 이렇게 샀으면은 진짜 10%는 지켜줘야 될 것 같고요. 손절은. 손절 10%. 네. 그 달러 가치 좀 여쭤볼게요. 이제 감세안이 통과되면은 이게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 달러 지위가 위협받는다라는 논리, 네.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개인적인 뷰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 그거죠. 달러가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외환 시장에서 누가 잘났나 보다 누가 못났나 이 게임이 못난이 게임이 된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서로 막 풀어제끼는 가운데 서로 금리 낮춰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하는 와중에 누가 잘났나 보다도 누가 덜 못났나에 따라서 그 통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누가 또 이제 돈을 많이 제일 앞으로 풀게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니 연준인 것 같아요. 현재 정책 금리 자체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제일 높고 네. 남들은 이미 내릴 만큼 다 내렸고 더 내리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그 집권 이전부터도 우리가 하면은 저 양반도 되면은 아마 돈 풀고 연준 닥달해서 금리 내리라 하고 여차하면 양적 완화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양적 완화 하는 거고 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 아까 정민 앵커께서 정리해 준 것처럼 요거 국채 수익률부터 먼저 보면 네. 요게 지금 이제 4.2%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근데 왠지 분위기가 내려갈 것 같죠. 4.2%도 밀고 내려가겠는데 이게 오늘 오전에 우리 했던 얘기처럼 너무 급격하게 내려갔을 때 과연 이 미국채 그 수익률 너무 급격히 떨어지는 미국채 수익률을 봤을 때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하고 달러 시세가 연동된다고 봤을 때 지금 요것도 달러도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보세요. 요거 달러 월간입니다. 월간인데 뭐 긴 설명 안 하더라도 지금 우하향 채널 하단입니다만 또 저점끼리 연결한 이 선도 지금 물고 있어가지고 지금 98도 깨졌단 말이에요. 달러 인덱스 100 깨지고 그다음 98에서 두 번 정도 다지나 했던 게 98도 깨지고 97도 깨질 무렵 정도 왔으니까 헉 싶은데 이게 만약에 급하게 빠지면은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달러 약세는 뭐 여타 이머지 국가나 모든 나라의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좋아하는 그 논리도 어느 정도 살아는 있겠습니다만 미국 자산에 있었만큼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 굳이 미국채 사느니 미국 주식 사느니 달러 들고 있느니 유로나 엔이나 하다못해 한국 원화나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는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도 감히 전망하기는 그런데요. 이 정도 달러 약세 같으면은 딜러라면은 여기서 추세를 쫓아서 달러 숏을 내고 싶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약간 제동이 걸릴 만한
연준의 멘트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이벤트가 생긴다면은 하다못해 다 꺼진 줄 알았던 지정학적 저 부분이 다시 뭔가 불거진다든지 하면은 요거는 사실 반등이 나올 만합니다만 큰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 사실 이미 월간에서 이 정도라면은 달러는 앞으로도 약세입니다. 어디까지 보세요, 그러면? 깨지면 다음은 여기까지 한 90까지는 봐야죠. 인덱스 기준으로. 인덱스 기준으로 90까지 보는 와중에 유로나 엔 뭐 이런 것들이 주요 통화들 달러 인덱스는 선진국 통화니까 걔들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난 선진국 통화보다도 오히려 이머징들이 더 길길이 뛰지 않을까 싶은 게 우리도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이건 달러원인데 네. 월간입니다. 지금 이 선이 이거 물고 막 내려올라 그럽니다. 이 선 물고 우리가 1,360원이겠거니 했는데 60원 깨지고 오늘 지금 50원 마감이잖아요. 네. 오늘 밤 런던장이나 NDF 시장에서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횡해요. 지금 이 선 깨지면 지금 받쳐주는 월간 차트상의 이동평균선은 1,300원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달러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여기. 제1감은 추가 하락 달러 약세인데 이걸 갖다 여기서 바로 논스톱으로 지금 달러 약세로 갈라는지 그 근데 부분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한번 벙커버스터 네. 뚫은 다음에 네. 다시 미국이 짱이다라는 걸 보여줬다. 네. 전 세계 어디든지 혼내줄 수 있는 나라다. 예. 그래서 이제 달러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약세로 완전히 밀리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은 좀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때 그걸 의심했습니다. 미국채 금리를 갖다가 다시 자꾸 이렇게 4.5 그리고 30년물 5%를 향해서 꿈틀꿈틀거리니까 그러면 제일 안전자산으로 아직까지는 여겨지는 미국채로 수요를 촉발하고 그다음에 외환시장에서는 역시 달러 해서 달러도 인덱스 98이 간당간당한 시점에서 그럼 달러 위로 올리고 국채 수익률 떨어뜨리고 미국 국채 매수세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도 노렸겠구나 싶었는데 그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시장 내에서도 진짜 B2 간 거 맞아? 하는 의심을 저는 시장도 한다고 봅니다. B2 간 것도 의심을 받아야 되나요? 한 대 정도는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B2 7대가 다 갔다는 거는 진짜 닭 잡는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 거예요. 근데 뉴스 보면은 일부러 이제 약간 페이크 이제 예. 약간 이제 속이느라고 예. 이제 아시아로 먼저 보내고 막 이런 화면까지 다 나왔는데 그것도 다 믿을 수가 없나요? 저는 좀 못 믿겠다. 제가 성격이 삐뚤어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소장님의 그런 생각에 조금 힘이 실리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여전히 이란이 우라늄을 몇 달 안에 가지고 다시 있다. 농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분명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근거 없이 그러면 그렇게 그러지는 입장을 않았을 표명한 것 게 같죠. 아닌 것 같다는 예.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딱 이틀 만에 예. 갑자기 휴전 합의했다 하는 그 부분부터가 저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집니다. 그 일이란 게. 근데 이제 그래서 자꾸 저는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마무리되었다. 고 치자라고 지금 전제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달러 부분을 한번 그거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서는 거는 여기서 더 추가로 급하게 흘러내리는 달러 시세 이걸 갖다가 글로벌 자산 시장이 그만큼 달러가 풍부해지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랠리에 불을 붙이려는지 아니면 이 달러 약세에 또 이제 미국이 약간 경계감을 표출할지 뭐 그렇게 조금 아니, 한번. 저 소장님 네. 서클 인터넷 차트를 준비하셨네요. 이 와중에 까치밥도 먹자라고 했는데 까치밥도 먹기는 먹는데 이건 하지 말자고요. 하지 말자. 298불 갔다 180대에서 40% 빠졌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하지 말자고요. 뭐 좋은 회사인 줄 알겠는데 이런 거는 이거는 팔란티어인데 이게 지금 위클리로 보면 이거는 상장 이후 모든 주가의 흐름입니다만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사실.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건 갖고 있는 자의 영역이다. 그렇죠. 갖고 있는 자의 영역인데 이거 한 2주 끌어올렸던 것 같다. 하루 만에 한 방에 훅 가잖아요. 얘도 보세요. 지금 상장 이후 일간 차트로 다 나왔는데 MACD는 지표가 안 나오고 RSI 이제 겨우 나왔습니다. 뭐 분석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거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초대박 순식간에 주가 예배 3,170원 뭉칫돈 이것도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똑같은 머니투데이 기사가 이게 일주일 전이고 3일 만에 공모가 9배 찍다가 주가 뚝 뒤늦게 2,600원 넣은 한국인 철렁 뭐 다른 기사는 무슨 뭐 돈 복사한다더니 돈 증발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이런 거는 그냥 고맙다고 나와야 되고 캐시우드가 털었다 하면은 그냥 그거는 신호예요. 그 빠꼬미가 털었다 하면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 해먹은 거예요, 벌써. 이런 거에 이제 달라들지 마시고 비싼 거 하지 말고 남은 까치밥을 노리더라도 즐기더라도 너무 날아간 거 여기는 손대지 않는 게 그나마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미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협상 조건을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로도베이 가스전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부동항 니키스키의 수출 터미널까지 1,300km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LNG 인프라 수요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동양철과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오늘 마감가는 29.94% 올라서 1,645원이고요. 이외에도 넥스틸과 하이스틸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 보였습니다. 넥스틸이 18%대 오르면서 15,720원, 하이스틸도 12% 올랐고요. 화성밸브와 휴스틸도 각각 7%, 5%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K-뷰티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올해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수출액 순위에서 한국이 독일을 꺾고 3위로 올라선 데 이어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프랑스에 이은 뷰티 강국에 오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화장품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먼저 한국 화장품과 실리콘2 모두 10%대 강세 보였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9,190원, 실리콘2가 61,700원에 마감했고요. 잉글 우드랩은 13%대 강세, SMCG도 13%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한국 콜마도 8%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빨간불 켜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부터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론입니다. 현재 주가는 12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48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했죠. 데이터 센터용 D램과 HBM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지만 소비자용 제품 판매 확대로 D램 단가가 낮아진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매출은 93억 달러, 영업이익 25억 달러, EPS는 1.91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특히 HBM 매출은 전분기보다 50%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뚜렷하게 반영됐습니다. 4분기에는 HBM3 12단의 출하가 확대될 거라면서 실적 개선 여지를 더했고 고객들의 수요 역시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데이터 센터용 D램이 추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화증권에서는 PER을 포함한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가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투자 매력도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입니다. 현재 주가는 3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8달러 선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됐습니다.
로켓랩은 2분기 동안 총 5건의 위성 발사 미션을 수행했는데 특히 6월 한 달 동안 4건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월간 최다 발사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7번째, 68번째 미션은 단 48시간 간격으로 실행해서 단기간 내 연속 미션 수행에 대한 기술력과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또 유럽 우주국의 저궤도 위성항법 시스템 위성 발사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첫 유럽 정부 미션을 확보했는데요. 올해 말까지 위성 2기를 궤도에 올릴 계획이고 추가 발사 계약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로켓랩이 독일 통신기업 미나릭, 미국 센서 업체 지오스트를 인수해서 유럽과 미국 방산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 프로그램 참여도 예상된다면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입니다. 현재 주가는 18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4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에서 판매량을 기준으로 기아디가 1위이고 테슬라와 리오토, 샤오펑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샤오펑이 곧 신차를 출시하면서 이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폭스바겐과 협력해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한국 시장 진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스라엘 같은 주요 수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최근 중국 자동차 업계의 중동과 러시아양 수출 통계 조작 의혹이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샤오펑은 AI 칩을 자체 설계해 내년 폭스바겐 차량에 탑재할 예정이고 휴머노이드와 함께 전기 동력을 사용해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인 eVTOL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자사 로보틱스 자회사에서 생산되고 eVTOL은 연간 10,000대 규모의 신공장 건설과 함께 IPO도 추진되고 있어서 향후 추가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금융시장 여름철 위기설,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여름철은 시장 참가자들이 휴가에 들어가면서 거래량이 줄고 그만큼 작은 뉴스에도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시기죠. 또 올해는 달러 급락설마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1분기 미국 경제가 역선장하고 연준은 금리 인하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로 더 약세가 될지 안 될지 한번 KB증권 임재균 연구원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7월 달이면은 맨날 미국 부도설 이런 게 나오는 게 원래 이제 재정 수지 결제되는 거에서 부족분이 생기는 시기잖아요. 7월 달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나오는데 항상 지나갔잖아요. 아무 일 없이. 뭐 한도가 차면 그냥 뭐 연장해주고 더 늘리고 그리고 트럼프는 아예 이제는 한도도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년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연말은 부클로징을 하고 그럼 연초 되면은 이제 뭐 기관 투자자분들은 새해 장사 잘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달리죠. 그럼 보통 이제 새해를 보면은 주식 같은 경우가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좀 상승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게 1년 내내 장이 좋은 경우는 없어요. 1년 내내 좋은 경우는 없고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조정장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여름 돼서 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니까 상반기에 좀 굉장히 장세를 보였던 상황에서 뭔가 리스크가 없을까라고 좀 놓고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름 휴가에 앞두고 나서 이제 거래량도 많이 뜸해집니다. 뭐 이것들은 뭐 미국
한국, 유럽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휴가를 가다 보니까는 거리랑이 뜸해지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하나 리스크 요인을 좀 짚어보는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로 보면은 미국은 이제 보통 회계연도가 좀 우리나라와 다르게 10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을 하는데 그럼 새로운 회계연도에 따른 예산을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여름 내내 이제 국회에서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재정에 대한 생각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 생각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감세안을 보시면은 공화당 내에서도 그 감세안에 따라서 좀 생각 차이가 크다 보니까는 이런 좀 이슈, 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좀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도 이 부분들이 계속 노이즈 나오고 시장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현된 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 미국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 의회가 원하는 거는 미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바라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될 경우에 오히려 미국 의회에서는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들이 지금 노이즈는 나오지만은 사실 그 노이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름이 되면은 매년 이제 중국 고위급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이 나오는 거죠. 공개 회의를 하면은 사실은 정부에 공개를 하다 보니까는 정부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정책을 간대라고 이제 좀 시장이 알고 있는데 비공개 회의고 시장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미국과 중국의 좀 여름에 불확실성 요인이 겹치면서 조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 좀 불확실성 요인들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달러 인덱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는 이제 110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97까지 떨어졌습니다. 좀 단기간에 빠르게 떨어진 모양새인데 달러 가치가 하락한 배경부터 좀 들어보고 네. 앞으로가 어떨지도 궁금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달러가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기승전 정책적. 트럼프예요. 네, 사실 달러가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사실 지속이 됐는데 달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을 보였죠. 연준이 가파르게 인상을 하면서 그때 보면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1년 내에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시장이 전망했던 침체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이거는 전망이 아니라 희망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달러가 경기가 강한 경기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달러가 강했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경기가 강하다 보니까는 달러가 강해지고 거기에 많은 해외 쪽의 투자 수요들이 미국 쪽으로 또 투자를 원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 달러로 봤을 때는 계속 강세를 부르는 구조가 나왔던 모습인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시장에 변동성을 미치는 게 관세 정책인데요.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과격하고 좀 심각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미국 경기에 대한 조금 우려가 확실히 과거보다는 높아진 상황인 거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도 지금 당장에는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연준이 빠르게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에 반해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재정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을 보시면은 사실 유럽이 굉장히 한 20년 가까이 경기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2010년도에 남유럽 재정 위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유럽 전체에서 재정을 방만하게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긴축 재정을 강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좀 역설적이게도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그에 반해서 경기는 굉장히 부진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가 28개국이고 유로존이 19개국이죠. 9개국인데 사실 이 여러 개의 나라들이 경제 상황과 문화, 정치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목표를 갖고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말로는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EU가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독일이 굉장히 긴축 재정을 강조를 했었는데 독일이 확장적으로 재정 정책을 바꾸고 있고요. 독일이 바꾸다 보니까는 뭐 유로존, EU들이 국가들이 재정을 확장적으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재정에 대한 우려보다는 사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20년, 30년 가까이 굉장히 경기가 부진했던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금리 인상이 늦어졌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가 좀 좋은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달러라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뭐 달러 인덱스라고 해서 뭐 하나의 화폐로 보지만은 거기에 이제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호주 이런 여러 가지 통화들이 이제 묶여 있는 바스켓으로 저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의 화폐가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은 좀 당분간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에 관세 정책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조금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에 반해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반미국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좀 똘똘 뭉치면서 경기를 부양하자. 확실히 이제 과거에는 미국과 잘 지내보자. 해서 우리 경기를 좋게 만들자라는 생각이었다면은 최근에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잘 지내보자. 근데 이 잘 지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는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다른 나라들의 화폐의 강세가 좀 나오면서 유로와 달러의 약세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제가 헷갈리는데 드라기가 원래 이제 EU에서 이제 총재였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와서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미국은 돈을 풀고 우리는 돈을 안 풀어서 유럽이 이렇게 됐다 이런 보고서를 썼던 걸 본 적이 있어요. 보시잖아요, 그죠? 네. 그 이후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좀 유럽이 바뀌는 와중이었는데 트럼프가 거기다 이제 빵 한번 네. 해주니까 더 이제 돈을 쓰는 계기가 돈을 됐던 거죠. 쓰는데 이제 모든 명분이 다 생긴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쓰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특히 독일이랑 EU 쪽에서 이제 국방비를 많이 쓰기로 했잖아요. 5%를. 그러면은 결국은 국방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 아닌가요, 원래? 제일 비싼 거 파는 나라가 미국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EU가 뭐 재정을 확장을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국방비를 늘리자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 생산이 많고 비싼 무기들이 많은 미국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은데 EU에 이게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 확장하는 국방비를 통해서 미국산 무기가 아니라 유럽산 무기를 구매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EU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돼. 특히 이것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해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써서 국방비 투자를 할게. 근데 이 돈을 갖고 미국산 제품을 사면은 결국에는 미국에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지 말고 유럽산 제품을 사서 우리 좋은 일을 하자라는 생각들이 좀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돈을 풀기는 확실하게 풀 건데 그걸 아예 유럽에다 풀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면 네, 은 맞습니다. 당연히 유럽 쪽이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 경기도 회복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조금 재정을 안 쓰다 보니까는 재정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경기가 부진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시장이라는 건 변곡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계속 돈을 쓰던 나라가 돈을 더 쓴다라고 하면 사실 그 영향은 별로 없을 수 있는데 돈을 안 쓰던 나라들이 이제 갑자기 돈을 쓴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경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분기 성장률 역성장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이제 SLR 규제 완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이게 사실은 SLR 규제를 완화하면은 뭐 중앙은행들이 충분히 미국에 대한 국채 매입을 더 늘려갈 수 있다 이런 논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SLR 규제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SLR 규제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영어로 하면은 Supplementary Leverage Ratio라고 해서요. 한국말로 하면 이제 보완적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은행들은 신용을 창출하는 거죠. 신용을 창출하는데 자기자본이 1이 있으면은 몇 가지 너희가 돈을 쓸 거야. 예를 들면 제가 투자를 해요. 네. 내가 100만 원이 있어. 근데 내가 대출을 얼마를 받을 거냐라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100만 원 갖다가 투자 1000만 원치 하면은 10배를 쓰는 거죠.
이걸 이제 역으로 하면은 0.1인 건데 예. 10%인 건데 지금 SLR 규제는 결국에는 은행들이 얼마큼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좀 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 나왔는지 좀 배경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상품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문제점, 부실화 우려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개가, 그리고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고 굉장히 파급력이 커졌던 것 중에 한 개가 은행들이 굉장히 파생 상품을 통해서 이 대출에 대한, 모기지 상품에 대한 이 익스포저를 굉장히 확장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기준을 보면은 문제가 생겼어 했는데 이게 시장에 걱정을 하는 게 얼마큼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파악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미국 정치권에서 나왔던 모습들이 규제를 하자,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걸 억제를 하자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SLR 규제 비율이 5%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총 자본이 100이야. 그러면은 적어도 5만큼의 자기 자본을 쌓아놔라라는 거고, 이게 바꿔서 말하면 이제 20배의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연준에서 지난주 수요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SLR 규제에 대한 이런 내용이 통과가 됐습니다. 5대2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여기 내용이 이제 3.5에서 4.5%까지 지금 현행 5%인 SLR 규제의 비율을 3.5에서 4.5%까지 낮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채를 빼주는 건 안 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진 않았고, 일단 첫 번째가 60일간 너희가 의견 수렴을 해볼게.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해볼게. 국채를 빼진 않을 거야. 일단은 국채는 빼진 않고 규제 5%인 걸 낮추기만 한 거죠. 근데 5%에서 지금 3.5%까지 낮아진 것만 하더라도 뭐 이게 추정하는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미국채에서 은행들이 미국채를 0.5조에서 뭐 1.5조 달러까지 더 살 수 있다라는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60일간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연준이 60일간 의견을 수렴을 하고 60일 뒤에 최종 확정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뭐 그동안 그 상반기 동안에 계속 논의가 됐던 게 이 SLR 규제에서 미국채를 빼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위에 SLR 규제에서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자는 자기 자본입니다. 네. 근데 분모가 이제 총 얼마나 은행이 돈을 쓰는지를 포함하는 건데 여기에 미 국채를 사면 할수록 분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네. 미국채는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게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하는데 미국 은행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을 사면 살수록 자기 자본을 더 쌓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미국 은행들이 미 국채를 별로 매수하지 않았던 요인들이 있는데 요거를 일단 규제 비율을 낮춘다. 거기에 플러스 SLR 규제에 계산을 할 때 분모에 미 국채를 빼게 되면은 이제 갑자기 SLR 규제의 숫자가 확 높아지는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럼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고 아니면 파생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좀 레버리지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은행들이 그러면 그에 반해서 안전한 자산이 미국채를 더 할 수 있다라는 논리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미 국채의 수요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연준 그리고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SLR 규제를 좀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기금리 낮추고 싶다. 그거를 이용할 때 SLR 쓰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사실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준을 계속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게 미국 연준 금리가 아니라 미 국채 10년물 금리라고 언급을 했고 이걸 낮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낮추는 것들은 공급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수요를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SLR 규제의 완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대형 IB 쪽이 좀 어느 정도 더 자산을 늘리는데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 레버리지 비율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를 벌었어. 근데 1억을 놓고 10%를 버는 것과 100만 원 놓고 10%를 버는 거는 그렇죠.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형은행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게 대형은행은 1억을 놓고 10%를 버는 거고요. 소형은행은 100만 원 놓고 10%를 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똑같이 SLR 규제의 숫자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분모에 해당하는 총 자산, 그러니까 이게 1억이냐 100만 원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형은행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수익률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수익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면서 주식시장 또 국제유가는 물론이고요. 가상자산 시장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죠. 게다가 미국 정부는 관련된 추가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비트코인들도 다시 회복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이제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이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거로는 이제 비트코인 말고 자꾸 알트코인이 간다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시면 여쭤봐야겠다. 진짜 알트가 할 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비트랑 알트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알트가 조금 이제 별로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비트가 다시 빠졌다가 상승으로 돌았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뀐 거라고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똑같이 바뀐 게 없나요? 계속 알트코인. 비트를 사야 되나요? 예, 알트코인이 지금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네. 비트코인 대비해서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6%까지 올라가 있는데 알트코인이 왜 이렇게 조명을 못 받냐면 네. 이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그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더 이상 알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로 많이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비트코인이 ETF가 출시되고 나서 전통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더 많이 거래되면서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즉 비트코인 ETF 가격이 오른다, 그 수혜를 입은 순환매 주식들이 이제 알트코인이 아닌 거죠. 비트코인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그 유동성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쉽게 돈이 넘어오지 못하고 있고 알트코인은 더 많은 희망과 더 많은 꿈을 제시해야 결국 앞으로 양적 완화 국면이 드디어 찾아왔을 때 간신히 몇 개 종목이 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요. 비트코인 트레저리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용어를 이제 쉽게 접하니까 다 알고 계실 텐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알려주세요. 네, 비트코인의 재무 전략, 즉 비트코인을 이제 회사의 CFO나 네. 자산 관리, 재무 관리자가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넣어서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모아나가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트레저리라고 얘기하면 네. 보통 은행에서 트레저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국채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 자본 전체를 운용하는 딜링룸 중에서 머니마켓이라 그래서 이제 고유 자산 중에 가장 안전한 것만 가지고 있는 곳을 트레저리라고 불렀던 기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다. 그럼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돼서 그것만 계속 모으는 기업이 총칭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도 비트코인 트레저리라는 단어를 쓰길래 도대체가 이걸 왜 이렇게 부르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트레저리 뭔가 안전한 자산을 네, 갖고 있는 건데. 보물이잖아요. 원래 네, 트레저리. 트레저, 보물인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그냥 그걸로 한 명이 성공했다고 나머지들도 다 똑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렇게 생각하면 ETF도 트레저리잖아요. ETF도 그냥 비트코인 막 사가지고 판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럼 비트코인 ETF도 트레저리인데 둘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트코인 ETF는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증권이 설정되면 네. 똑같은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을 1대1로 보유하는 네. 패시브 펀드이고요. 자체적인 운용이 이제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버리지가 껴들지 않습니다. 이제 ETF가 뭐 2배, 3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온다면 이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레버리지를 일으키겠지만 일단은 ETF는 패시브 펀드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이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 전통 금융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해서 네. 이 자본 조달한 걸로 비트코인을 더 사는 거죠. 예. 일단 기업이라고 하면은 순이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영업이익, 순이익.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현금 흐름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고 그거는 뭐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ETF와 같은 어떤 가치를 가질 거예요. 근데 이 트레저리 기업들의 특징은 마치 미국 재무부가 그러듯이 우리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미국 재무부가 그러듯이 빚을 내서 부채를 내서 비트코인을 그거를 가지고 산다. 그래서 이 해당 전략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니까 주가가 더 오르죠. 네. 그러면은 이 주가 상승의 여력으로 자본을 추가로 조달해서 또 비트코인을 사고 예. 그게 주가를 더 부양시키고 지금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 바로 스트래티지, 마이크로 네. 스트래티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최근에 좀 기업이 된 이슈가 있어요. 그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라고 이게 미국의 그 가상자산 헤지펀드가 인수를 하기로 했잖아요. 200억 원을 이제 유상증자 방식하고 한 40억인가 50억 원 정도를 이제 전환사채 발행해서 그래서 이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이 기업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그러면은 비트코인 트레저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가 바로 MNAV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네. 비트코인 대비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몇 배 높은가 요거를 계산하는 거죠. 쉽죠? 네. MNAV 또는 MNAV라고 하는데 Mnet. 이런 브릿지 바이오테라, 비트맥스 네. 또는 이런 국내 기업들이 이제 이 MNAV가 굉장히 높아요.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 100개 샀다.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주가가 비트코인을 산다고 한 이후로 5배, 막 6배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맞아요.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4배, 5배 높은 겁니다. 이러면은 이 기업들은 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는 족족 주가가 더 잘 올라요. 그럼 또 그걸 또 자본을 또 확충하고 그렇습니다.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또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맞습니다. 그럼 좋게 말하면 선순환인 거네요. 좋게 말하면 선순환이죠. 그 루나 아닌가요? 루나테라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뭐 루나테라는 일단 가치가 없는 자산을 담보 삼아서 돌린 거지만 비트코인은 이건 그런 게 비트코인이 아니고 있다. 네, 비트코인은 또 루나테라처럼 발행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없으니까. 발행량을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잘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스트래티지가 네. MNAV가 1.2 수준에서 아주 오랫동안 잘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1 밑으로는 또 내려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티지가 지금 S&P 500 지수에도 편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1.2면 이제 그래도 상식적인데 아까 막 우리나라 기업은 4배, 5배라 그랬으면 아, 5란 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면 안 되는 거네요.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왜 예를 들어 몬스터 베버리지, 네. 미국의 유명한 에너지 드링크 음료, 네. 그게 갑자기 주가가 10배 뛰면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기업들도 2등, 3등 주식들이 뭐냐 하면서 이제 키재기가 되면서 막 맞아요. 오르잖아요. 예. 약간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래티지가 잘 갔고 지난 4년 동안 주가가 잘 갔고 일본 도쿄 증시에 상장된 메타플래닛도 주가가 지난 네. 1년 2개월 동안 무려 6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2등까지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3등, 4등이 뭐냐?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느라고 이제 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축적할 계획이 없는데 그냥 이 트렌드에 편승해서 한번 한몫 땡겨보고자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기업이 뭐 비트맥스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건 이제 사주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MNAV가 높게 유지된다면 그만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성공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뭐 지난주에 그 149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콜옵션 비중이 57%. 이거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그러니까 콜옵션 비중이 57% 많다라는 거는 네. 뭔가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예측할 때 현물을 사고 옵션을 네. 반대 포지션을 잡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가격이 올라갈 거를 완전히 예상을 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고자 옵션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파생 상품, 즉 옵션 시장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149억 예. 달러나 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방향성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콜옵션 비중이 높다. 네. 우리가 이걸 풋콜 비율이라고 하는데 예. 풋콜 비율이 지금 0.75. 지난 금요일 만기 기준의 옵션 상품들이 0.75였습니다. 보통 0.7에서 0.8이면은 투자자들의 그 센티먼트가 낙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1 이상이면은 이제 비관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0.75였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낙관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오를 것 같다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이제 콜옵션을 많이 산다. 여기 네. 이제 콜옵션의 만기와 가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전체 만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 달러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가장 많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 안에는 14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보는 세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주가지수에서 봤을 때는 그 많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못 가요. 그 딱 전까지만 가고 더 이상 못 오르더라고요. 저의 경험상으로 보면. 그러면 14만 불 근처까지는 갈 기대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거기에다 플러스
극단적인 가격에도 상당히 많은 미결제 약정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가격. 30만 달러에 와. 2등으로 많은 미결제 약정이 몰려 있고요. 30만 달러. 또 8만 5천 달러, 9만 네. 5천 달러 풋옵션에도 세 번째로 많은 미결제 약정이 몰려 있대요. 지금 이 옵션들은 주로 어디 바이낸스나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거래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데리비트 거래소라고 옵션 시장 규모 기준으로는 전 세계 1위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 옵션 기준으로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극단에 많은 미결제 약정이 몰려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시장이 방향성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지금 전반적으로 뭐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여건 자체가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최근에 그 주택담보대출 이제 모기지잖아요, 미국에서 모기지론에 대해서 이제 신청할 때 가상자산도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추진하겠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추진을 해서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인 빌 풀트라고 하는 네. 분이 이제 이거를 SNS에다가 막 이제 좀 언론 플레이를 하셨어요. 네. 내가 이거를 좀 공부해 보고 싶다, 추진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이제 마이클 세일러도 다 댓글을 달고 마이클 세일러까지. 네, 예. 이제 해라고 하랴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빌 풀트가 결국 이제 페니메와 프레디맥 연방주택금융공사 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요곳에다가 암호화폐 전반을 평가 항목에다가 넣어라, 평가 자산에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모기지라고 하면 집을 살 때 빌리는 돈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모기지 심사 자산에 들어간다는 말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 빌릴 때 담보로 가상자산을 잡아주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가상자산을 하는 데서 모기지 하듯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건지 어떤 걸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집 살 네. 때 돈을 이제 담보를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네. 담보가 아니라 평가 항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대출 심사를 하는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현재 소득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소득이 만약에 끊겼다. 그러면은 그래도 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부도내지 않을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산 내역을 심사를 해요. 예. 그 자산 내역에 기존에는 비트코인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이유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불허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비트코인을 모두 현금화한 다음에 자산 평가를 받아야만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냥 비트코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매도세가 사라질 수 있는 모기지 시장에서는 근데 좀 지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주식도 다 담보를 해줘야죠. 주식도 안 해주지 않나요?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주식은 담보대출 안 해주는데 네. 비트코인 해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되나요? 네.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안전하고 그리고 뉴트럴하죠. 일단 중립적이죠. 뭐 기업이야, 주식이야 어떤 기업의 어떤 사주, 오너, 주주들에게 이제 종속되는 그런 존재인데 비트코인은 이 발행 주체가 없고 그냥 하나의 인터넷 같은 공유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금처럼 자산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그런 정책이라 볼 수 있겠죠. 제가 어디서 뉴스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뭘 하면은 양도소득세 안 내게 준다 이런 것도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오하이오 주에서 예, 일단 예. 주 정부단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가 되어 예, 있고요. 예, 오하이오 주에서는 500불 이하의 네. 비트코인 매도는 그냥 아, 일상생활 맞아요. 결제로 예. 본다. 이런 법안이 지금 위원회는 통과했고 지금 상원을 이제 계류 중이고요. 예. 그리고 연방 정부단에서도 지금 상원 의원 센티아 러미스가 $200 이하 금액은 일상생활 결제로 본다. 네. 그래서 연방 정부단에서도 지금 법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지금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은 미국에서는 뭐 커피 사 먹고 밥 예, 사 먹고 이런데 그렇죠. 비트코인을 쓰는 거에는 양도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시작에 불구하고 그게 더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고 예. 미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푸드 체인, 패스트푸드 체인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 결제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결제가 이런 식당, 뭐 술집, 기타 등등 자영업자들로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마련될 수 예. 있겠죠. 이제 복잡하게 그 양도세를 계산해가지고 우리나라 종소세 신고 기간에 그거를 다 세무사랑 계산해서 이제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면? 네. 근데 이게 지금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가 또 없어지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되는 데 쓰는 통화라고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지위가 있는데 겹친다는 거죠. 지위가 겹쳐버리잖아요. 그럼 둘 중에서 이제 또 누가 더 이제 주도권을 가져갈 거냐 이런 싸움을 했을 때는 골드만삭스나 블랙락이 주주인 서클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혼내주고 받아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들의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푸시하는 이유가 그거겠죠. 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비트코인의 결제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잠식할 거라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네. 달러가 너무 편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점점 비트코인이 가치 조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대중화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물건을 파는 판매자라면 결제를 받을 때 비트코인을 받는 게 좋은가 달러를 받는 게 좋은가를 생각하겠죠. 네. 달러를 받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받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서 특정 임계점이 딱 넘으면 이제는 구매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 판매자들의 결정에 따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저희 집 앞에 잘 가는 단골 카페가 있어요. 네네. 이 카페 사장님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결제를 받으면 저라면은 뭐 내지 뭐. 무자료 거래 아니에요? 아니 뭐 법적인 이런 건 다 떠나서 비트코인을 받는 사장님을 저는 충분히 응원해줄 마음이 있고 단골 가게 사장님으로서 예, 예.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제가 확산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결제가 확산되면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럼 부가가치세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뭐 세수는 사실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딴 데가 더 국가 나을까? 경제가 발전하면서 뭐 법인세 그다음에 뭐 소득세 우리가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까처럼 생각. 아니면 그 비트코인 그 트레저리에서 세금을 내면 되겠죠. 많이 비트코인 벌어서. 트레저리도 예, 예. 그렇죠. 많이 벌어서 많이 예. 낼 겁니다. 근데 그런 이번에 제가 터키 갔는데 진짜 공항에 비트코인 광고가 공항을 꽉 채웠어요. 그래서 와, 진짜 터키 같이 이제 변동성이 심한 나라에선 자기네 커런시 통화가 변동성이 심한 나라에서는 저렇게 비트나 아니면 서클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USDC나 이런 것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되면은 그 나라는 정말로 자기네 나라 통화로 거래를 안 할 것 같은 저렇게까지 광고를 하고 지갑도 진짜 ATM기도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런 물결이 넘어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마이너스 저성장, 장기적 저성장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금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와중이고 출산율이 역대 최대, 네. 역대 최하, 최하. OECD 최하 네. 이런 상황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 비트코인의 어떤 대중의 확산, 대중성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거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보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그런 밈코인들보다는 훨씬 그래도 좀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알트코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 밈코인들처럼 아주 작은 커뮤니티 내에서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것보다는 예. 훨씬 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주체도 많고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더 안정적인 건 네. 맞고요. 다만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는 저는 여전히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미 XRP는 그 네. SEC와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끝날 거란 기대감이 예전부터 가격에 저는 반영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돼서 ETF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가격이 막 올라갈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XRP는 매월 풀리는 이 내부자들 물량 매도세가 더 크고 엄청나게 크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ETF가 끝나고 나면 그럼 어떤 호재가 있냐는 관점에서도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더리움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저평가되었다라는 그 내러티브 때문에 지금 뭐 기관들이 산다, 뭐 코인베이스가 많이 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저는 계속 그렇게 떨어졌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 내러티브는 솔라나나 XRP나 이런 곳에 많이 뺏겼고 그렇다고 희소한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비트코인에 완전히 지는 입장이라서 지금 저평가 받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확실한 회신이 있지 않고서는 투자 자산으로 적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미증시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이러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네요. 네, 변동성들이 너무 낮아지고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커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